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식품위생학 같은 과목은 뭐 식품위생학 어려운 게 크게 없죠. 뭐 계산을 하거나 이해를 크게 요하는 과목은 또 아닌데 또 자잘하게 공부해야 될 것들이 또 되게 많은 과목이 뭐냐면 위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론을 이제 3, 4, 5, 6 4개월 동안 탄탄히 다져두셨죠.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집을 짓듯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론을 완벽하게 못 해놨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을 들을 적에는요, 복습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복습을 꼭 하세요. 복습을 해서 본인 것으로 반드시 만드세요.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론에서 강조할 건 뭐냐면, 복습만큼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예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진도 나가기 전에요, 문제를 다 풀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단체급식하고 비슷하게 한 10장 정도 풀어오시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안 해오시면은요, 정말 받아쓰기예요. 팔만 아파요. 3시간 내내 팔만 아프다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어오시고요. 여러분 또 이렇게 문제집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같은 것들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기회, 본인의 실력으로 그다음에 본인이 한번 답을 작성해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문제는 꼭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그래서 예습은 반드시 해오시는 것은 기본. 그 예습을 하면서 근데 예습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3, 4, 5, 6 이렇게 뭐 공부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또 다시 보면 또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문제 푸시기 전에 한번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쭉 읽으면서 복습을 하시고 머릿속에 한번 상기를 하시고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거죠. 되도록이면 책을 보지 말고 내가 책을 보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답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능력을 파악하는 이렇게 그 시간을 좀 할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를요. 문제 예습을 하면서 문제풀이 예습을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실력을 파악을 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간단하게 쓰는 건 되는데 좀 길게 쓰는 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들 파악하고 부족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지만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여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 이렇게 또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수업을 꼭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프린트물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워밍업 프린트.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학습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워밍업 프린트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풀어두시면 되는 건데요. 이 워밍업 프린트는 이제 항상 그날 들어갈 내용, 그날 할 내용을 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솔직히 이론에서 했던 모든 내용을 다 문제로 풀어보기에는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좀 안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기억을 한번 되살리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잘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 식품위생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10% 정도가 뭐 80문제 10%면 뭐 8점 이 정도인데요. 간혹 얘는 10점까지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점에서 10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냐? 논술형으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식품위생은. 그래서 식품위생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뭐 논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식품위생은 단독으로 논술형 문제도 실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점에서 한 10점 사이 그 정도 분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막 차지하는 비율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부해야지 맞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지만 폭 넓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식품위생도 마찬가지로요. 단체급식처럼 먼저 오늘 할 내용에 대한 워밍업 프린트부터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하나씩 나갈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할 게 뭐냐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이에요. 여러분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미생물들 기억나시나요? 세균, 뭐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이런 것들인데요. 각각의 어떤 종류들이 있고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부패세균들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식품에 부패세균이랑 누가 있는지를 파악해 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세균. 제일 종류도 많고 제일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게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품이 위생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위생지표균인데요. 그럼 위생지표균에 대해서도 살펴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초기 부패 판정법,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 그 다음에 살균 소독법까지가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인데 오늘은 어디까지를 할 거냐면 그 소독법 중에서요 그 물리적인 소독법 많이 나가면 물리적인 소독법 그 정도까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기억을 상기하자고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일부 세균들이 외부 환경이 열악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포자 내지는 아포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되는데 세균은 원래는 영양세포, 세포 상태로 존재하죠. 가장 일반적인 건 세포 상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세포 하나가 균 하나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세균 중에 일부, 그러니까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균들은요. 외부 환경이 열악할 때 무슨 형태를 취할 수가 있느냐면 포자, 아포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균을 지칭하는 건 세포 내지는 포자, 아포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독소라는 것들이 있죠. 뉴로톡신, 엔테로톡신 같은 독소의 형태인데 독소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지 균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균과 독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이제 저 뒤에 가시면 세균성 식중독에 가면 뭐 세균은 몇 도씨에서 사멸이 되고 뭐 독소는 몇 도씨에서 각각이거든요. 따로니까 각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과 독소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에는 포자 내지는 아포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람 무순균은 염색법, 그람 염색을 실험한 결과 자주색 내지는 보라색. 여러분 자주색 내지는 보라색이다 이건 뭐냐면 그람 양성, 그쵸? 그럼 양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객관식 나올 때 문제에서 그렇게 썼죠. 그럼 양성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색으로 염색이 되며 이런 식으로도 나왔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주색, 보라색이면 그럼 양성. 그래서 2번은 그럼 양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음성균은 붉은색이죠. 붉은색 내지는 핑크색으로 염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양성균으로 내열성 포자를 만들며 내열성 포자를 만든대요. 여러분 내열성 포자를 만들면은요 답은 둘 중에 하나죠.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뒤에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럼 누구냐면 바실러스죠. 바실러스. 그 다음에 4번 거미줄 곰팡이, 일명 빵곰팡이. 그래서 생긴 게 거미줄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빵에서 잘 펴요. 그래서 거미줄 곰팡이, 빵곰팡이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거 리조푸스죠. 자, 그 다음에 5번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곰팡이. 그럼 이런 푸른곰팡이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푸른곰팡이 하면 페니실리움. 그렇죠? 푸른곰팡이, 페니실리움. 그래서 여러분 푸른곰팡이 하면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뭐가 있느냐면 황변미. 그렇죠? 황변미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과일의 연부병, 물러지는 병. 이게 원인이었죠. 하지만 도움도 되죠? 네,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만들 때, 치즈 제조할 때도 이용이 됐었죠. 자, 5번에는 페니실리움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전분당화력, 단백질 분해력 이런 게 강해서요. 간장, 된장의 제조에도 사용을 하며 누룩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생성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 아스퍼길러스입니다. 그쵸? 아스퍼길러스. 그 다음에 7번. 식품의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선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미생물은 누구냐면 세균이요. 세균. 자, 그에 비해서 건조식품. 그 다음에 과일. 과일 같은 pH가 산성인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잘 자라는 미생물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8번. 미생물 중 크기가 제일 작아요. 네, 제일 작아요. 그래서 여과성 병원체로서 RNA나 DNA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거 누구냐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자, 그 다음에 9번. 저온균이면서 어패류의 우점종이다. 어패류의 우점종이고 저온균이다 그러면 슈도모나스죠. 슈도모나스. 자, 그 다음에 10번. 대다수의 부패균이나 병원균은요, 온도대로 분류했을 때 거의 다 어디에 속하냐면 중온균, 그쵸? 중온균입니다. 거의 다가 이제 37도 내외에서 잘 자라는 중온균이 대다수죠. 근데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건 아까 좀 전에 9번에 슈도모나스가 있었잖아요. 부패균 중에. 근데 저온에서 또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도 있죠.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이다. 그럼 누구 있었을까요? 여신이야, 리스테리아. 그쵸? 나온 김에 같이 봐두시면 좋죠. 자, 저온균으로 부패세균으로 유명한 건 슈도모나스. 그 다음에 식중독균 중에서 저온에서 증식해서 문제 일으키는 거 여신이야, 리스테리아.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그람 양성의 아포를 형성하는 아포를 만든다 그러면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인데요. 편성, 현기성 이런 말이 붙으면 누구예요? 클로스트리디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요. 클로스트리디움만 편성, 현기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그랬네요. 산소, 영양성분 이거 외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죠. 뭐가 있었냐면 온도도 영향을 줬고요. 수분도 영향을 줬죠. 그리고 pH 그쵸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곰팡이 들어가면 되죠. 곰팡이와 효모는 세균보다 pH에 덜 민감해요. 그래서 pH가 낮아져도 증식이 가능하죠. 그래서 범위가 pH 2에서부터 9까지 되게 범위가 어떠냐면 넓어요. 자, 그래서 곰팡이와 효모는 세균보다 pH에 덜 민감하며 그 다음에 어떤 유기산은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해서 세포 내 pH를 낮추어서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한다. 자, 유기산 중에서도 손쉽게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누구냐면 네, 비해리형 유기산이죠. 비해리형 유기산. 자, 그 다음에 14번.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을 우리가 수분 활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수분 활성도를 비교를 하면 발육을 위해서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를 비교하면 누가 제일 많냐면 세균, 그 다음이 효모, 그리고 곰팡이의 순서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미생물 증식에 산소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누구냐면, 네, 호기성, 내지는 편성 호기성,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산소 분압보다 낮은 산소 분압일 때 생육하는 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미호기성, 적을 때니까 미호기성.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요. 미호기성균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캠필로박터. 그래서 미호기성, 그러면 캠필로박터 생각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16번 대장균이란 여러분 대장균군은 어떤 애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대장균군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람 음성애. 무아포, 아포를 생성하지 않는 호기성, 통성염기성 간균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다 한 가지 어떤 특징을 더 갖고 있어야 되냐면 유당을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걸 다 갖고 있으면 우리가 대장균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장균군을 분변오염의 지표로 이용을 하는데요. 냉동식품엔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냉동에서는 사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냉동식품의 오염지표균으로는 누가 더 적당하냐? 장구균이죠. 장구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대장균군과 장구균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징을. 자, 그 다음에 18번. 단백질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악취와 유해물질이 생성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패.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건 부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질이 호기성 상태에 의해서 분해되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 산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질이나 지질이 현기성 상태에서 분해되어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변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패. 시큼한 맛, 냄새 이런 것들이 나요. 자, 그래서 산패, 변패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부패 생성물에는 그랬네요. 부패 생성물에는 대표적인 애들이 빠져있어요. 뭐가 빠져있냐면 암모니아, 아민, 황화수소 이런 애들이 빠져있죠. 그 다음에 이 아민 중에서 생성되는 아민 중에서 어류의 히스타민은 신선도가 저하됨에 따라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죠.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면서 누가 만들어지냐면 히스타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인 히스타민이 생성될 수 있었죠. 그 다음 22번 바다 생선의 부패 시 비린내의 원인 물질은 누구냐면 트리메칠아민입니다. 트리메칠아민. 근데 이 트리메칠아민의 전구체가 되는 물질은 트리메칠아민 옥사이드죠. 자, 그 다음 23번. 어육과 식욕은 부패가 진행이 될수록 pH가 어디에서 어디로 점점 진행이 될까요?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그러니까 염기성으로 점점 증가합니다. 서서히 증가하죠. 24번에, 칸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그 24번에 칸이 처음이 3개짜리죠? 2개씩이에요. 2개. 칸을 치다 보니 하나를 더 넣었더라고요. 자, 24번. 식품이 변질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식품 자체에 기인하는 내적 인자와 외부 요인에 의한 외적 인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내적 인자에는 뭐 영양소, 그러니까 식품 안에 있는 물질들 때문이죠. 그 중에 그 요인에 해당하는 것 중에 뭐가 빠져 있냐면 수분활성도, pH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수분활성도, pH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식품이 놓여있는 둘러싼 환경에 의한 외적 인자도 존재하죠. 그럼 외적 인자의 대표적인 게 저장, 온도라든지 상대 습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부패, 변패, 산패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자, 25번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이랬네요. 자, 이거는 우리 부패 생성물들이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다 아민이 붙어 있죠. 이 바로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민들입니다. 탈탄산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민들, 부패 생성물들. 자, 그럼 이제 빈칸을 채워보셔야 되거든요. 자, 메칠아민이 되는 거, 탈탄산 대신 메칠아민이 되는 건 누구냐면 글리신. 에칠아민이 되는 건 알라닌. 카다베린이 되는 건 리신. 그 다음에 히스티딘은 탈탄산이 되면은 히스타민이 됐었죠. 히스타민. 자, 그래서 이 탈탄산 반응과 관련된 반응을 연결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26번. 수분 함량이 많고 중성 부근의 pH에서. 여러분, 수분 함량 많고 pH가 중성인 환경을 좋아하는 미생물은 누구냐면요. 세균. 그쵸,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여기 초기부패 판정법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초기부패 판정법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 수치 알아두셔야겠죠. 휘발성 염기질소의 양이 얼마일 때냐면 30에서 40입니다. 30에서 40mg%일 때 트리메칠 아민의 값이 4에서 6. 예, 4에서 6. 많게는 얼마까지도 가능해요? 10까지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pH는 6.0에서
6.4, 아니 6.5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K값이 60에서 80%일 때, 이럴 때를 초기 부패로 판정했죠.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뭐 히스타민 값을 가지고도 뭐 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균수를 가지고도 가능했었죠. 자, 다음에 28번. 식품 속의 수분을 제거해서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건조법 중에 어떤 방법은요? 식품을 직접 가열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식품 성분의 변화가 많이 발생하나 특유의 향미를 형성한다. 여러분, 직접 가열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배건법이었죠. 우리 왜 보리차 같은 거 만들 때 볶죠? 네, 직접 불 위에다 볶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 배건법입니다. 배건법.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차, 옥수수차 특유의 뭐가 있어요? 풍미가 있죠. 네, 그런 게 형성이 되는 거 배건법. 그 다음 29번. 식품의 보존법 중에서 식품의 수분을 얼음 입자로 상태에 변화시켜서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냉동이죠. 그러니까 물을 얼음으로 만드는 거 냉동이에요. 냉동. 그래서 냉동법도 알고 보면은 수분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다음에 30번. 우유의 가열살균법에는 고온단 시간이 있어요. 그럼 뭐가 빠졌나요? 저온살균법. 그렇죠. 저온장시간 살균법. 그 다음에 초고온 순간살균. 그 중에 고온단시간 살균은 몇 도씨에서요? 70에서 75도씨 범위 내에서. 얼마 정도요? 15에서 한 20초간 가열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래서 우유살균법 같은 경우도 뭐 시간 온도 기억하는 거 기본. 그래서 가열법은 시간 온도는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1번. 삼투 현상이 진행이 되어 식품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침출되어 탈수 상태가 되는 기작에 의해서 수분 활성도의 저하로 미생물의 증식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리고 삼투 현상을 이용한 그 저장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삼투 현상에 의해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뭐 있었나요? 염장, 당장, 그쵸? 염장, 당장 이런 방법들이 있었죠. 염장은 뭐 염농도가 10% 이상일 때, 당장은 당농도가 50% 이상일 때 효과가 발휘되죠. 자, 그 다음에 32번 가열법 나왔네요. 고압멸균기가 없어요. 기기가 없어요. 기기가 없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으로 변질이 될 수 있는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간헐멸균입니다. 그쵸? 간헐멸균. 그 다음에 33번 121도씨 15에서 20분간 가열해서요, 아포까지 사멸하는 방법으로 통조림의 살균에 이용한다. 이거 그럼 누구냐면 고압증기 멸균이죠. 고압증기 멸균. 자, 그 다음에 34번 100도씨에서 30분 가열을요 3일 연속 처리해서요 아포까지 사멸할 수 있는 방법. 그럼 이건 바로 누구냐면 간헐멸균이죠. 간헐멸균. 그 다음에 35번 건열살균은 건열살균기를 이용을 해서 몇 도에서 가열하냐면 160에서 170도씨에서 1시간 정도 가열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6번 방사선 살균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핵종을 이용하냐면 코발트 60이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코발트 60밖에 없어요. 코발트 60이 근데 그 중에 누굴 사용하냐면 감마선, 그렇죠? 침투력이 가장 좋은 감마선을 이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37번 자외선 살균은 미생물의 DNA 작용해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으로 얼마가 가장 효과적이었냐면 2537이죠. 자, 2537 온고스트롱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내용을 미리 워밍업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문제를 통해서 다시 되짚어 봐야지요. 자,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우선 기본은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두기. 그 중에서 이제 누구 위주냐면 거의 세균, 뭐 내지는 곰팡이, 그 정도 봐두시면 되죠. 그거 위주로 해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오염지표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초기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었죠. 자, 1번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뭐가 있느냐면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건강장애의 원인 물질을 생성 요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이 각 위해 요인별 위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각 한 가지씩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그 위해 요인을요, 생성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간단해요. 내인성, 외인성, 그리고 유기성.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자체에 갖고 있는 경우는 내인성, 안에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그다음에 외인성은요, 외부로부터 오염되거나 혼입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들어온 건 다 외인성이에요. 그래서 유해왕, 물질 뭐 이런 건 대다수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다수.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미생물도 다 여기죠. 기생충도 여기. 대다수는 외인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래 식품에 들어있던 성분도 아니고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유기성은 뭐냐면 중간에 생성이 되는 경우죠. 우리가 가열하는 과정 중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가공하는 과정 중에, 제조하는 과정 중에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을 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유기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게 있었죠. 벤조피렌이라든지 아크릴 아마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억을 되살렸으면 분류를 해봐야죠. 자, A부터 봅니다. A. 머리에 염증이 있는 조리사가 머리를 쓱쓱쓱 긁은 다음에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조리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서요,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손에 머리를 긁는데 썼어요. 근데 머리에 뭐가 있었어요? 염증. 이거는 뭐예요? 그 염증난 머리를 긁고 난 다음에 그 손으로 바로 조리를 했죠. 오염에 의한 것이죠. 이건 뭐냐면 다 외인성. 이런 경우는 다 외인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포도성 구균 식중독이 실제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B. 2008년 칠레산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여러분, 원래 다이옥신이라는 게 돼지고기에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죠. 다이옥신이 오염된 경우죠. 이것도. 네,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는 이렇게 외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숯불구이를 한 양념갈비가 약간 탔어요. 여러분, 이렇게 탄 음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벤조피렌이었죠. 이거 중간에 생성이 되는 유기성.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제조한 중국에서 제조한 이게 하나로 보이네요, 지금? 네, 두 줄이 하나로 보여요. 자, 중국에서 제조한 조제 분유에서 멜라민이 검출이 됐대요. 여러분, 멜라민, 이거 고의적으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넣은 거죠. 고의적으로 넣은 거. 이것도 외인성. 외부로부터 왔어요. 한 김에 이거 정리하고 갈걸. 아까 A하고 C하고 D가, A, B, D가 외인성이었나요? 네. 그 다음에 C가 유기성. 자, 그 다음에 이 여름철에 날조개를 먹고 사람들에게서 설사 증상이 나타났대요. 가열해서 먹지 않아가지고요. 예, 설사 증상이 나타났대요. 이거 뭐냐면 외인성. 그렇죠. 식중독균에 의한 외인성. 원래부터 조개에 독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기선 날조개를 먹고 발생을 한 거니까요. 외인성, 식중독균에 의한.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외인성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F. 5월달에 바닷가로 놀러 갔다가 자연산 홍합을 먹었대요. 자연산 홍합을 먹었더니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봄철에 조개류를 먹어서 탈이 나는 경우, 끓여 먹어도 탈이 나죠. 이건 뭐 때문이냐면 자연독. 예, 조개가 갖고 있는 자연독 성분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7번 같은 경우에, F 같은 경우에는 내인성이 되죠. 홍합이 갖고 있는 자연독. 그럼 홍합이 갖고 있는 자연독이 뭐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싹시톡신이죠. 그렇죠? 싹시톡신에 의한 이상 증상을 보인 거죠. 자, 그다음에 G. 봄철에 충분히 가열 조리한 조개를 먹고 사람들에게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대요. 이것도 바로 뭐예요? 끓여 먹었는데도 문제가 된다? 자연독. 여러분, 자연독들은 파괴돼야 안 돼요? 가열에 의해? 잘 안 돼요. 동물성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내인성에 해당이 되네요.
G. 이것도 내인성. 그 다음에 H. 급식소에서 박피기로 감자의 껍질을 제거하다 보니 싹이 난 부위가 완벽히 제거가 안 됐대요. 이거 감자의 그 싹난 부위에 있는 솔라닌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뭐예요?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자연도. 내인성이 되는 거죠. H도 내인성. 자, 그 다음에 I. 최근 일본에서 수입된 고등어에 미량이지만 요오드 131이 검출되었다. 이거 뭐예요? 방사능 물질이 원래부터 식품에 들어있던 거 아니죠? 외부에서 오염된 경우입니다. 자, I는 외인성. 그 다음에 J. 더 고소한 들기름을 만들기 위해서요. 들깨를 좀 더 오래 볶았대요. 네, 오래 볶았어요. 오래 볶으려고 주문해서 들기름을 짰습니다. 이거 뭐가 어떤 요인이 발생할까요? 네, 유기성, 위의 요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깨를 오래 볶게 되면 가열하는 과정 중에 벤조피렌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유기성 뭐였지? J였군요. J는 유기성. 벤조피렌, 이럴 때 벤조피렌이 발생을 하죠. 지나치게 가열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렇게 살짝만 우리가 왜 이렇게 특히 판매되는 기름들의 향이 되게 진한 이유가 오래 볶아서 그래요. 살짝 볶으면은 향이 그렇게 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J는 유기성. 그래서 오래 볶게 되면요, 벤조피렌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K. 오늘 점심급식으로 나온 우유가 들어간 카레를 먹고 구토, 복통,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알레르기가 유발된 건데 그 알레르겐이라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이건 원래 누가 주입한 게 아니라 원래 식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에 해당이 되냐면 내인성. K도 내인성. 자, 그 다음에 L. 수입 주류에서 발암성 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어서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다. 여러분 에틸카바메이트 생각나시나요? 화학성 식중독에서 했었는데요. 이런 주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먹는 발효 음식들, 김치 이런 데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었죠. 그래서 에틸카바메이트 중간에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L은 유기성 위의 요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것은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들어가요. 근데 상당수는 뭐냐면 외인성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라 그랬냐면요, 유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여러분 내인성 유해 요소를 유해 요소를 제거하려면 가장 좋은 방안은 뭘까요? 아예 그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거. 그렇죠? 얘는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인성 유해 요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인성 유해 요소가 함유된 식품은 처음부터 사용을 안 하면 되죠. 섭취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인성 유해 요인은 외인성 유해 요인은 외부로부터 뭐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교차 오염, 2차 오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식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예방법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유기성 유해 요인은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가열하는 과정 중에 뭔가 만드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들기름 짜려고 깨를 이렇게 볶을 때 장시간 볶게 되면은 오랫동안 볶게 되면은 벤조피렌의 생성이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볶으면 돼요? 살짝.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적게 생성될 수 있는 방법이 있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 가공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 가공한다. 그 다음에 벤조피렌 같은 것도 우리 막 그랬었잖아요. 타는
태음식에서 많이 생성이 됐었죠. 음식을 태우지 않으면 됩니다. 직화구이를 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리, 가열, 가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의 요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봤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2번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는 그 미생물의 특징 주어지고 얘가 어떤 미생물이냐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는 출제가 실제 된 적이 있죠. 기출문제.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2번. 다음 보기 1에서 제시된 식품위생상의 종류와 세균 및 곰팡이와 보기 2에서 미생물에 대한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래요. 자, 그러면 A, 살모넬라, B, 아스퍼길러스, C, 페니실리움, D, 클로스트리디움, 그 다음에 E, 바실러스, F, 네, 슈도모나스입니다. 그럼 하나씩 갈게요. 갑니다. 자,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곰팡이로, 여러분 푸른곰팡이 하면 누구나요? 페니실리움. 그쵸? 페니실리움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C에 있죠. 벌써 나왔네요. 자, 페니실리움 C는 가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페니실리움, 푸른곰팡이는요, 과일의 연부병이라든지 황변 미화도 관련 있지만 치즈의 숙성, 그 다음에 항생제를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람 음성의 통성 혐기성이며, 근데 솔직히 그람 음성의 통성 혐기성이 대다수죠. 자, 통성 혐기성이며 장내 세균과에 속하고 특히 달걀, 닭고기, 그러면 달걀, 생닭, 이런 애들이 이런 데서 자주 검출된다. 달걀, 그럼 누굴까요? 살모넬라. 그쵸? 살모넬라. 자, A네요. A, 나는. 자, 그래서 A와 나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모넬라는 식중독균도 있고 뭐도 있었어요? 감염병의 원인균도 있었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처럼. 그 다음에 그람 음성 호기성 간균이며 수용성 형광색소를 생성을 하고요. 냉장식품의 부패. 여러분, 냉장식품의 부패에 관여한다 그러면 저온균이다 이 소리죠. 자, 저온균이죠. 수용성 형광색소 만들죠. 그 다음에 어류의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 누구겠어요? 그렇죠. 슈도모나스. 자, 그래서 다는 슈도모나스인데 슈도모나스가 보기에 없네요. 있네요. F. 없는 줄 알았어요. F. 네. F가 다. 자, 그 다음에 그람 음성균이며, 솔직히 그람 음성균은 많죠. 대다수예요. 자, 그람 음성균이며 증식에 나트륨을 필요로 하는데, 염을 필요로 하는 거? 호염균의 대표가 누구냐면 비브리오. 그쵸? 자, 그래서 라는 비브리오가 됩니다. 비브리오소. 근데 비브리오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람 양성호기성균이며 그람 양성이랍니다.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 그럼 그람 양성의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 그러면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인데요. 호기성이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바실러스. 그쵸? 바실러스. 자, 바실러스가 보기에 있네요. 2에 있네요. 2. 그럼 2하고 마하고. 그럼 이 바실러스는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되기도 하지만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전분, 단백질 분해력이 뛰어났었죠. 그래서 전분 식품, 단백질 식품에서 모두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 바를 보시면은요. 전분 당화력과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므로 간장, 된장의 제조에 사용이 되며, 간장, 된장 제조에 사용하는 누룩곰팡이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도 생산한다 그러면 아스퍼길러스죠. 자, 그래서 B와 바가 연결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람 양성균으로 주로 토양이나 하수 등에 분포하며 육류 및 극강품품, 어패류, 통조림. 여러분, 통조림 식품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혐기성균이죠. 그 혐기성의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클로스트리디움. 그렇죠? 자, 그래서 D와 4가.
자, 다음에 그람 음성균으로 단백질 분해력이 강하여 호기성 부패세균의 대표적인 것으로 어패류, 수산 연제품에 많고 고기, 계란의 변폐에도 관여하면서 부패치를 내는 거. 이거 누구냐면 프로테우스입니다. 프로테우스. 자, 그 다음에 자를 보시면 그람 음성의 간균으로 포자와 편모가 없으며 세균성 이질. 여러분 세균성 이질은 앞에 항상 뭐가 붙냐면 시겔라. 그쵸? 시겔라가 붙었죠. 그 다음에 차, 엷은, 분홍색, 자색, 황색 등의 균사. 그러니까 붉은색 계열의 균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명 붉은 곰팡이 이렇게 부르는 애가 있어요. 붉은 곰팡이라고 부르는 거 누구냐면 푸사리움이었죠. 푸사리움. 자, 이렇게 해서 미생물들은 종류와 이런 특징들을 연결시키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문제도 그 문제예요. 3번 문제도요. 마찬가지로. 자, 3번 문제. 다음은 식품의 부패 및 변질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빈칸, 기역, 니은, 디귿을 채우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람 음성의 호기성 간균으로 저온에서, 여러분 저온에서 얘기 나오면 또 누구겠어요? 슈도모나스. 그쵸? 자, 그래서 기억은 슈도모나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클로스트리디움. 클로스트리디움? 근데 여러분 특징을 보니까 아까 이 슈도모나스엔 그람 음성 호기성 간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그람 양성 편성 혐기성 간균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람 양성 편성 혐기성 간균.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마이크로코코스인데요. 그람 양성 호기성 구균. 그 다음에 그 답을 쓸 때 디귿은 소시지와 관련된 부패 및 변질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마이크로코코스는 호기성이래요. 호기성이면 식품 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산소가 있어야지만 번식이 가능하니까. 얘가 바로 이제 소시지 표면에 점질물을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소시지 표면에 점질물을 형성하는 균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마지막이네요. 균사가 엷은 분홍색. 여러분 분홍색. 그 다음에 자색. 그래서 우리 일명 붉은 곰팡이 이렇게 부르는 애가 있었죠. 그 붉은 곰팡이가 누구예요? 네, 푸사리움. 푸사리움 곰팡이였죠. 자, 이렇게 해서 빈칸 채우기도 해봤어요. 그러면 3번도 딱 그거예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 그거 연결해서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많이 보던 그래프죠. 자, 미생물을 액체 배지에 접종해서 배양하면서 비탁법으로 증식도를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은 증식 곡선을 얻었습니다. 그림 A, B, C, D 각각 구간의 이름을 쓰시고요. 각 기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A는 처음에는요, 균수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이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도기라고 얘기를 하죠. 유도기. 자, 유도기의 특징은 그거예요. 세균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죠. 세균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예요. 새로운 환경에. 여러분, 이게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바쁜데 균수를 늘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로 균수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균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균수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일정하게 가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보존할 때는요, 바로 이 유도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이제 균수가 막 늘어나는 시기죠. 이때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수기. 그러면 대수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균 증식이 왕성한 시기죠. 세균 증식이 왕성한 시기로 이때 바로 대수적으로
균수가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가파른 곡선을 선을 이렇게 이루고 있죠. 균수가 하나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균수가 증가한 다음에 일정 구간을 가는 또 시기가 있죠. 이때는 겉으로 봤을 때 거의 뭐예요? 균수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 이 시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정지기. 그러면 이때는 균수가 안 늘어나느냐? 늘어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멸하는 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균하고 사멸하는 균, 그러니까 증가하는 균하고 감소하는 균수가 같아져서요. 세균의 증가와 감소가 같아요. 같아져가지고요. 균수의 변화가 없는 시기예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균수의 변화가 없는 시기. 근데 얘네들은 확실히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얘도 균수의 변화가 없지만 이때는 늘어나는 균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늘어나는 균도 있지만 감소하는 균도 있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균수가 늘어나지 않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멸기죠. 여러분 사멸기 때는 여러분 당연히 증가하는 균수보다 뭐하는 균수가 많아져요? 네, 감소하는, 사멸하는 균수가 많아져서요. 사멸하는 균수가 많아지는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환경에 균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요. 자기가 만들어낸 대사 산물에 의해 가지고요. 오히려 사멸하는 균수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균수가 아예 감소를 하죠. 사균하는, 사멸하는, 사멸하는 균수가 많아지니까, 없어지는 균수가 많아지니까 이때는 실제 균수가 감소하는, 줄어드는 시기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봐두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똑같이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기출 문제에 이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에다 조금만 얹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